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병재입니다. 자, 그 박수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7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예, 그 도산 아카데미 제가 말로만 쭉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또 구자관 이사장님 그리고 김철균 원장님 체제하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여기 회원이 한 뭐 300명, 500명으로 이렇게 더 늘어나는 그런 참 발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그런데 지금만 봐도 이렇게 많이 모이신 그 저명한 400여 개의 저명한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 아침 7시부터 이렇게 뭐좀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모습 이것만 봐도 저는 참 정말 가슴 뿌듯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을 해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 대해서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관심이 참 많습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아마 우리 궁금증이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무슨 누가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미국의 대선이 도대체 누가 이기든 우리한테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국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세 번째는, 그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이렇게 이제 질문이 요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기느냐라고 그거와 관련해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어제 많이 그 보셨겠죠? 그 공화당 전당대회가 지금 밀워키에서 이제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 지명을 JD 벤스라는 사람으로 했었습니다. JD 벤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이는 이제 39살, 39살이고 아주 젊은 사람이죠. 그리고 오하이오주 출신의 상원 의원인데 이분이 2016년에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냈었어요. 힐빌리 엘레지라고 하는 거고 이 한국에 번역은 안 됐지만은 넷플릭스로 그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미국의 동부에 에팔라치아 산맥이 있죠, 그죠? 이 산맥의 서쪽 지역 이게 이제 그 한때는 미국의 잘 나가는 공업지대였어요. 철강, 뭐 자동차 이 산업들이 발전한 그 오데오 주변으로 해가지고 쫙 펼쳐나가는 이쪽인데 이게 미국의 그 제조업 산업이 몰락하면서 이 지역이 퇴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켄터키주, 오하이오주, 마찬가지죠. 미주리, 뭐 일리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힐빌리 엘리지라는 게 이곳에서 퇴락한 백인 노동자 계급들의 삶을 절절하게 이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2016년에 바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신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그다음 세계화 과정에서 스스로 소외됐다고 믿고 있는 또 실제로 소외된 이 백인 노동자 저항력 이 사람들이 2016년에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밀어넣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을 보시면 미국의 선거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그중에서 그 전까지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여겨져 왔던 오대우 부근의 이 지역이 2016년에 전부 트럼프 쪽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트럼프가 나중에 이제 4년 이후에 재선에 실패를 하고 다시 나가가지고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재선 이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이 이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정치 용어로는 마가라고 그렇게 부르죠. MAGA.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구호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첫 글자를 따면 MAGA가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마가 전사라고 부릅니다. 트럼프 이 캠페인에서는 전사라는 말, 투사라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표 그룹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된 벤스라는 사람은 이 마가 전사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정치 구호로서 그 힐빌리 엘레지라는 책을 쓰고 그걸로 가지고 미국의 정치 세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서술로 이렇게 해냈었으니까
이게 또 하나 뭐 어떤 정치적인 그 시그널을 주고 있느냐 하면 트럼프는 어, 이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은 트럼프와 똑같이 백인이에요. 백인이고 오하이오주 출신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배경으로 보는 것 같으면 트럼프와 똑같아요. 트럼프가 표를 얻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만약에 표를 확장하는데 관심이 있었는 것 같으면 트럼프는 흑인이나 아니면 스페인 계통이나 아니면 여성이나 이런 쪽에서 뭐 러닝메이트를 찾았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안 하고 자기의 어,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벤스를 선택을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트럼프는 이제 이번 대선에 자기는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난주 6월 27일 날 있었던 대선 토론에서 승기를 확실하게 잡았고 그다음에 어제 그저께의 총격 사건으로 이제 미국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승리는 거의 기정사실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 대선보다도 4년 이후에 누가 나의 정신을 그리고 나의 캠페인을 계승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신경을 쓰고 이 부통령을 뽑았는 것 같아요. 선정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면 새끼 트럼프를 하나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 얘기는 이제 미국의 정치가 트럼프가 지금 만들어내는 이 미국의 정치 지형 그리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이 정치 뭐 사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적어도 트럼프의 계획에서는 이번 4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8년, 뭐 16년, 12년, 16년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갈 거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트럼프 현상은 이번 4년에 국한된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이건 아주 지속적으로 미국의 정치를 지배해 나갈 하나의 지속적인 현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그 트럼프는 지금 이제 이번 대선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무슨 이거 웹 이거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노름 사이트예요. 갬블링하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가면 질문들이 자주 올라와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번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느냐, 바이든이 이기느냐 이렇게 질문을 탁 던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돈을 걸어요. 나는 바이든, 나는 트럼프 이런 식으로 걸고 그다음에 뭐 대만에서 전쟁이 그럼 2027년까지 일어날 것으로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돈을 걸어요 이렇게 이제 실제로 돈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뭐 몇 천만 달러 뭐 이상으로 이렇게 돈이 막 걸려 들어와요. 트럼프가 암살당한 직후에 이 폴리마켓에 질문이 탁 올라왔어요. 누가 이제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해서 베팅하는 사람의 이 비율이 7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뭐 그 전에 62%인가 있던 게 8%가 뛰어 올랐죠. 그래서 70%까지 올라가서 트럼프 쪽으로 이제 베팅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재밌는 현상은 아직까지 100%까지 안 가고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그렇게 대선에서 압승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총까지 이렇게 맞으면서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이 동정심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아직까지도 70%밖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우리로서는 주목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이 게임 오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게임 오버가 왜 아니냐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3대 관전 포인트 중에 제가 어디 한참 전에 나가서 얘기했던 게 체력, 인지력이고 그다음에 프레임이고 정책이고 이 세 가지가 중요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체력, 인지력 같은 얘기입니다. 그 연세 많은 분들이 정신이 아직까지 똘똘하냐, 과연 이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낼 만큼 이 체력이 뒷받침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두 분이 다 결함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81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82세, 임기를 마칠 때가 되면 86세예요. 그죠? 그 연세에 과연 미국 대통령으로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오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걸려 있는 형사소송만 해도 네개고 민사까지 합치면 두개 여섯 개가 걸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트럼프를 그 범죄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고, 트럼프 쪽에서는 바이든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능한 사람이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용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프레이밍을 씌우려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둘 다 그대로 성공을 못했고, 지난번 대선 토론 때 바이든이 자충수로 스스로 그 트랩에 걸려드는 그런 이제 모양을 한번 보이는 거고, 정책 부분이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물론 대외 정책 포함되죠.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하마스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 포함되고, 대중국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포함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민 정책 어떻게 할 것이냐, 낙태 어떻게 할 것이냐, 총기 휴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회 문화적인 이슈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그 표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음,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 이유는 저기 조금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그 원장님 8시 50분에 끝내는 거죠. 예, 뭐 제가 될 수 있으면 짧게 마치도록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어, 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여론조사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인데, 이코노미스트가 영국 잡지지만은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게 그 영국의 기관이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기관보다 오히려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내는 그 여론조사 기관, 그게 이제 유고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 미국의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내놓는 결과들을 종합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법을 가지고 평가하고 거르고 이래 해가지고 내놓는 지지도의 그 추세예요. 이게 2023년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2023년 9월까지는 바이든이 약간 앞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9월 하순에 가면서 이게 트럼프 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눈에 띄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마진이 3포인트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열은 바뀌어 있지만은 여전히 이 그 마진은 거의 없는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6월 27일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큰 변동이 없어요. 큰 변동이. 그 다음에 이번 총격 그 피격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또 아마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여론조사 결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을 건데, 결과가 별로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왜 이러냐? 이거 이제 재밌는 현상 아닙니까? 이게 이유가 이제 정치적인 양극화입니다. 정치적 양극화라는 말을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한국도 거의 비슷한 현상을 지금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 그 현상을 이제 말하는 건데, 우리도 지금 뭐 선거 결과, 한국에서 선거 결과 총선이나 뭐 이런 결과 이거 얘기하다 보면 붉은색, 파란색으로 구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 똑같거든요. 공화당은 붉은색, 그다음에 이제 푸른색은 민주당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2000년부터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해왔거든요. 2020년까지 총 6번의 대선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도 보시면 뭐가 달라졌는지 별로 구분이 안 가시죠. 그죠? 거의 비슷해 보여요. 중앙은 공화당이고, 동쪽과 서쪽은 민주당이고,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맨날 민주당이고,
저쪽에 텍사스 같은 경우는 맨날 공화당이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약간씩 미묘한 변화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걸 알아보기 쉽게 그 표로 정리를 했는 게 이제 이건데 보면 미국에 50개 주가 있고 그다음에 또 워싱턴 DC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 곳 특별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가 모두 51거든요. 51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보여드린 6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내리 공화당만 찍은 주가 20개 주. 거기에 선거인단 155명이 있고요. 내리 6번 내리 민주당만 찍은 곳이 16개 주에 194명의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6번 중에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정당을 바꾼 것은 우리가 경합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합주가 15개가 있고 거기에 선거인단이 189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번의 선거에서 선거 결과를 움직인 주는 바로 이 15개 주 189명의 선거 인단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나머지는 우리 뭐 TK 뭐 호남하고 뭐 그보다 더 정도가 심했으면 심했지 약하지는 않을 정도로 이제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 양극화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 대선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뭐 나중에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이제 또 분석을 해보면 뭐냐면 2012년, 16년, 20년 이렇게 3회 연속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한쪽만 찍은 줄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면 인디애나, 노스캐롤리나는 공화당만 내리 지지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 콜로라도,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버지니아는 5개 주는 민주당만 내리 지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요 7개 주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본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 이제 남는 경합주는 이제 7개 주밖에 남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경합주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이 얘기에 준하는 이 얘기와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2차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결과 완전히 예측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전개를 해본 거예요. 그죠? 해보는 건데, 2차는 뭐냐면, 2018년, 2020년, 2022년 3회 연속 각 주별로 하는 주하원 의원 선거를 이렇게 다 뒤져봤었어요. 보니까 거기에서 공화당을 지지한 주가 5개가 나오고 민주당은 주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하나도 얻은 곳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경합주로서 이제 남는 거는 미시건하고 펜실베니아 2개가 이제 남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바이든이 이 2개 주를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 선거인단 숫자에서 공화당은 맨 밑에 있는 빨간 글씨로 써놨는 이 공화당은 272명의 대의원, 그 다음에 민주당은 266명의 대의원, 이래 해가지고 트럼프가 한 6명의 대의원을 이기는 걸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상적인 대결을 이제 해본 거고, 실제로 이 중에 말이죠. 어느 한 개 주라도 우리의 예측에서 벗어나면, 흔들려 버리면 대선 결과 자체가 뒤집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집힐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이거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의 마진을 보십시오. 마진을 보면요. 2016년 같은 경우에 미시건 0.24%밖에 안 됐었어요. 그다음 펜실베니아 0.75%, 위스콘신 0.82%, 2020년 같은 경우에 조지아 0.24, 미시건 2.83, 펜실베니아 1.18, 위스콘신 경우에 0.64거든요. 이거 어떻게 변할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번 2024년 대선에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는 지금 예측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막 트럼프가 막말을 하고 총에 맞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이렇게 어디가 말 실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표심에 별로 영향을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거다. 그만큼 이제 양극화가 심각하다. 이건 뭐냐? 나는 바이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건 죽어도 못 보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바이든이야. 이거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가 뭐 뭐만 그냥 잡놈을 짓을 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바이든은 나는 죽어도 싫어. 그러니까 트럼프 찍을 거야.
이렇게 하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가 지금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리마켓에서 비중이 이게 70%까지 올라가고 했지만은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이번에 공화당이 트럼프가 그저 벤스 부통령 후보를 뽑는 걸 보는 것 같으면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성급한 거 아니냐. 아직까지 그 정도로 낙관할 구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4개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해야 이게 대선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갈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선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저는 이 점을 어디서 가가지고든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한국 정부 수립이 1948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부터 미국이 깔아준 멍석 위에서 그냥 계속 놀았었어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수립한 패권적인 질서라는 것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아니겠습니까?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세 개의 요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보에 관한 건데 미국은 그 자기들의 막강한 군사력과 그다음에 동맹 체제를 이용해 가지고 거의 공짜로 안보를 국제 안보를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항행의 자유, 그다음에 영공 통과의 자유 이런 것들을 공공재로 그냥 제공을 해준 거죠. 우리가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원유를 이렇게 유효선 가지고 싣고 오는데 우리 해군이 가서 에스코트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이 제공해주는 안보 여기에 그냥 바탕을 두고 우리는 그렇게 쭉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모델이 우리의 이상적인 정치 모델이다 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이제 따라왔죠. 뭐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도 사실 다 그 모델을 우리나라에 갖고 오려고 하는 그런 얘기였었고 그다음에 경제 우리는 시장 경제 뭐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걸 맺어가면서 그렇게 했죠. 이거 다 이제 미국이 깔아놓은 시장 경제의 질서였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안보 우리는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이 우리에게는 거의 상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는 거고 한미 동맹이 없어지는 한국의 안보 그다음에 주한 미군이 완전히 떠나버리는 한국의 안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별로 안 했었죠. 물론 이제 주한 미군이 떠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은 들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닉슨과 갈등, 그다음에 카터의 완전 철군, 뭐 그 제2, 그다음에 또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직후에 미국이 또 주한미군 군사력을 감축하려고 했고 하는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28,500명의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이 그동안에 지난 70년 동안 지나온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그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보십시오. 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에 트럼프가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2016년 출마할 때나 2020년 출마할 때나 2024년 이번에 출마할 때나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느냐라는 질문에 한 번도 조건 없이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 트럼프는 무슨 얘기했느냐 하면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면 나는 결과를 수용하겠다. 그러나 이게 공정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트럼프는 계속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랬지만 2016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자기가 이겼으니까. 2020년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니까. 그래서 그 2021년 1월 6일 날그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이 일어났죠. 그냥 물리적으로 뒤집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번에 2024년 이걸 두고도 지난번 대선 토론 보셨는 분 다 보셨겠지만은 이 사회자가 세 번이나 물었어요. 세 번이나 승복하겠느냐.
두 번째까지 대답을 회피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가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게 합법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면 선거가 승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유세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번에 그 선거에 안 되면 말이야. 미국은 그냥 피바다가 될 거야. 블러드 쉐드라는 말을 그대로 써요. 그냥. 오하이오 주의가 연설할 때도 그랬고 블러드 쉐드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일반 투표에 의한 그 평화적인 정권 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에서는 우리가 시장 경제와 그 저 자유무역이라는 거를 우리 신조로 이거는 국제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어요. 아, 경제는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건데 트럼프는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보조금 지금 뭐 그다음에 관세 때리는 거 관세 중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세 10% 플러스 뭐 60%의 또 특별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자유무역 아니에요. 그냥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트럼프는. 두 번째 요소가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 공공재로서 제공해주던 국제안보라는 거. 그 공공재가 뭡니까? 그냥 공짜로, 그냥 동맹체제를 이렇게 유지하는 대가로 그냥 공짜로 이렇게 제공해주던 안보라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값을 매기고 있죠. 방위 분담금을 얼마까지 내라 이런 얘기. 그다음에 GDP의 얼마까지를 너네들이 써라 이런 식으로 했고 나토에 대해서는 GDP의 2%까지를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토가 지금 거의 2%이 수준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아니야 3%까지 올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랄까요. 그러니까 공짜로 제공했던 공공재로서의 국제 안보에 대해서 트럼프는 값을 매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전후 질서로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해 왔는데 정치적 민주주의, 그다음 자유무역주의, 그다음 그 공공재로서의 국제 안보 이 세 가지가 다 트럼프 이제 지대로 들어가면 다 바뀔 이제 심각한 도전을 우리가 맞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한국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쭉 지나온 우리의 그 환경, 국제 정치적 환경과 이제는 달라지는 새로운 환경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길목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이든이 되면 괜찮으냐? 아닙니다. 바이든 그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보면 이미 이 미국의 유권자 반,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이 유권자들의 반이 생각하는 쪽으로 꽤 많이 기울고 있었어요. 바이든 들어와가지고 대중 정책 그대로 다 다 그대로 수용했죠. 대중 관세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나토나 한국과 이런 뭐 그저 안보 공약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지만은 다른 부분 보십시오. 뭐 IRA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하고 관세 매기고 뭐 하는 거 이거 바이든 들어왔다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거 별로 없어요. 지금 이미 또 꽤 많이 움직이고 있고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 된다 하더라도 또 더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물론 트럼프가 되면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 트럼프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설명 더 해드릴 수 있으면 트럼프가 어느 정도냐면 아까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아팔라치아 산맥 서쪽의 이 로스트 벨트라고 하는 그쪽 지역의 트럼프는 그쪽 지역 사람들의 불평등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런 분노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치에는 분노가 막 따라와요. 그러니까 조금 공격적인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현실 속에서 트럼프는 적을 명시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냐? 기득권층이다. 이거 제일 먼저 나가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기득권층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도부, 그다음에 우월가에 있는 금융 자본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빅테크들, 그다음에 뭐 미국의 뭐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CNN의 그 이 미디어, 기성 미디어, 그다음에 뭐 이민, 이민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주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중국과 이란은 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죠. 트럼프가 적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이거는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깨부숴야 될 대상으로 그리고 적개심이 거기에 묻어 있는 그런 용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민자들에 대해서 기생충이라 그러고 저 사람들이 우리의 피를 더럽힌다. 이런 얘기를 아무 데나 가가지고 그냥 얘기해요. 이거 옛날에 히틀러 같은 사람이 쓰던 용어거든요. 이거. 그러면 그러니까 요 밑에서 두 번째 보십시오. 트럼프가 어디 대중 집회하는 데 가 보시면 이런 구호가 많이 나와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다. 거의 동격으로 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트럼프는 지금 그냥 정치 집회의 수준을 떠나가지고 트럼프는 종교 집회를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그냥 정치 지도자의 단계를 넘어가지고 거의 종교적인 종교 지도자로 위치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된 JD 펜스라는 사람을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으면 이게 이제 대를 이어 내려가는 거죠. 이 새로운 떻게 보는 것 같으면 일종의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트럼프 사상이 그냥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니까 트럼프가 뭐 막말을 좀 한 거, 불법 행위했다고 하는 거, 이게 트럼프의 점수를 깎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트럼프의 지지도가 상승을 하고 있는 현상이죠. 뉴욕 법원에서 트럼프 보고 유죄다 이렇게 하니까 막 트럼프에 대한 정치 후원금이 막 그냥 몇 천만 불이 그냥 금방 쌓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 거의 신앙 수준에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들어가서 일기 행정부 때 트럼프가 집중했던 핵심 정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이민 통제고 두 번째는 제조업 재건이고 세 번째는 해외 개입 축소인데 이거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 제일주의라고 하는 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그 아까 말씀드린 기생충 같은 이런 우리의 피를 더럽히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미국의 그저 국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재건해야 되겠다. 완전히 속이 비어버린 이 제조업 기반을 새로 강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미국이 세계 곳곳에 나가가지고 아무 데서나 막 경찰 노릇하고 아프가니스탄이니 이라크인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돈 쓰고 사람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겠어. 해외에서부터 이제 불러 들어와. 이게 이제 해외 개입 축소라는 거고 트럼프가 재임하는 4년 동안에 그 해외 주도 미군을 많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대선에 패배하고 그냥 떠나버렸죠. 자기가 하려고 하던 거를 거의 잘 못하고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이제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세 가지 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그 전보다 정책 추진 강도는 훨씬 높아질 거다. 트럼프 1기 때는 말이죠. 1기 때는 트럼프 옆에 상당히 그 전통적인 그러니까 그런 참모들이 꽤 있었어요.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의 전통을 중시하는 예를 들면 매티스 뭐 국방장관이랄까 뭐 게리 콘그 경제 뭐 보좌관이랄까 맥마스터 안보 보좌관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뭐라고 충동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안 돼요. 하지 마시오. 이거 아니 되옵니다. 이런 게 이제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2년 지나면서 거의 다 물러갔고 3년, 4년 때는 트럼프가 제대로 못했죠. 4년째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이제는 그 트럼프는 새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니 옵시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을 주변에 아예 갖다 놓지를 이제 않는 거죠. 이번에는 전부 다 이제 예스맨으로만 이제 주변에 포진을 시키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공화당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공화당의 이거 과거부터 내려온 올드 공화당이 건재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의 공화당은 공화당 하원 의장 완전히 트럼프의 그 충성파 그 젊은 사람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공화당의 상원 지도자는 지금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될 건데 트럼프가 이미 후임을 지정해 놨고 그 공화당 전국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공동의장은 트럼프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가 이미 공화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이번에 누가 나와가지고 뭐 견제한다, 뭐 아니올시다라고 얘기한다, 이거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트럼프는 지난번 1차 그 자기 행정부 때 못했던 거를 이번 이제 행정부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제 그건데 우리가 지금 미국 선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트럼프를 선택할 것이냐, 바이든이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미국 국민이 선택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뿐인데 트럼프가 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좀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미국의 고민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과거에 해오던 지난 70년 동안 해오던 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게 맞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의 GDP는 세계 GDP의 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군대 세계 곳곳에 안 가 있는 곳이 없었고 소련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 구역만 빼놓고 나면 미국이 어디 세계 곳곳에서 못하는 게 없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야말로 미국의 패권이 확립돼 있었죠. 그게 냉전이 끝나고 한 20년이 지나가면서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미국의 말을 안 듣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국 말 안 듣죠. 인도 잘 말 안 듣죠. 그죠? 이란, 북한 지멋대로 나가고 있죠. 러시아도 지금 정면으로 나와가지고 대박도 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하는 이 과거의 비동맹 국가 비슷한 거, 이 나라들 미국 말 잘 안 듣고 있는 거죠. 미국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 나라는 지금 유럽의 몇몇 나라하고 아시아에서 인도가 아니라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밖에 없어요. 그걸 빼놓고는 미국의 말이 빡빡 먹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이 옛날에 하던 것처럼 내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겠소 레고 하는 거는 이미 미국의 힘에 붙이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자기의 힘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 해외 개입이나 이런 거를 이제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가 있는 거죠. 바이든 정부까지만 해도 그걸 계속 하려고 고집을 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이게 더 이상 이제 우리 하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미국 국민의 반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해외 개입 문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미국 국내의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지 않을 수가 없는 목표와 수단이 있고 목표와 수단이 균형을 이루어야 이게 이제 전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목표를 낮추거나 아니면 수단을 더 동원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 보면 제한이 되어 있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미국은 자기의 목표를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목표를 어디에서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게 이제 선택과 집중입니다. 미국이 어디에 어떻게 그걸 할 것이냐.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는 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다 뺐고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한국이 그 다음에 뺄 수 있는 순서에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 우리에게 그 저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부분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제조업 재건. 한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강한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제조업 재건하고 그다음에는 해외 개입 축소라는 항목에서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일 겁니다. 요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제조업 재건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트럼프 지난 4년, 그다음에 바이든 3년, 3년 반, 적어도 7년 내지 7년 반 동안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봤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좀 시달렸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정부도 기업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적응력을 이제 축적을 해 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트럼프가 와가지고 뭐 팔을 비틀고 뭐 하더라도 웬만큼은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내성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가장
겪어보지 못했고 충격이 오면 아주 심할 부분이 이제 해외 개입 축소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될 거예요.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해외 개입 축소와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안건을 이미 던져놨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방위비 분담이고, 두 번째는 주한 미군 문제고, 세 번째는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거예요.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는 지난 행정부에 있을 때 2017년에 50억 달러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협상 끝에 1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낙착이 됐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50억 달러라는 숫자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2년 전에도 트럼프는 그 플로리다로 자기를 찾아온 뉴욕타임스 기자한테 내가 말이야 그 지난번에 그 백악관에 있을 때 마치지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독일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내가 마음껏 매기지 못한 것. 다른 하나는 한국으로부터 방위 분담금 50억 달러를 받아내지 못한 것. 이 두 가지 그때 못했는데 이거 되게 유감스러워. 내가 여담에 들어가면 이 두 가지는 꼭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달러를 트럼프는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주한미군 문제 지난 4년 동안에 정부 공식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기록 나오는 기록에 보면 그 트럼프는 내부적인 토론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여러 번 꺼냈습니다. 심지어는 한 번은 지시까지 직접 했었어요. 안보 보좌관한테 야 빨리 철수 계획 수립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때만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아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북한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지난번에 트럼프가 북한하고 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북한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달려든 사람이에요. 클린턴이 과거에 나와가지고 뭐 조명록 그저 원수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긴 했지만은 그 트럼프처럼 이렇게 세 번이나 북한 지도자를 만난 경우는 없었던 거죠. 트럼프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이렇게 세 번이나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한 번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쓴 맥시멈 용어는 그 조그마한 로켓맨, 리틀 로켓맨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기는 썼는데 뭐 무슨 쥐새끼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폄하하는 그 김정은을 폄하하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젊은 나이에 나라를 물려받아 가지고 이끌고 있는 아주 똑똑한 젊은이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저 판문점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자기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편지가 올 때마다 트럼프는 들고 아 이거 뷰티풀 레터 그다음에 러브 레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남겨놓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게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들어오면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들어오면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한국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한국이 좀 여러 가지 도전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로부터도 아마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도전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좀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거든요. 한국은 여러 가지 외교 목표, 우리 국가의 목표가 있어요. 그 평화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해야 되고, 또 북한 비핵화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북한을 통일하는 것도 해야 되겠고, 이런 복합적인 이제 목표가 있는데 이 복합적인 목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냥 일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기반입니다. 우리 미국 없이 지금 못 살아요. 예를 들면 미국이 원자력 뭐 하는데 원자력 이거 재료 연료 제공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 원자력 산업 그대로 무너질 거거든요. 미국이 통화 사업도 못 해주겠다. 한국 원화 가치가 그냥 폭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 먹고 한국을 괴롭히려고 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뭐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나가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한국이 참 살아남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뭐
좋아서건 싫어서건 간에 우리 정책의 대외 정책의 근본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계가 이만큼 복잡해져가 있고 미국의 위상도 이만큼 추락이 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 하나만 붙들고 갈 수가 있느냐? 아니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인도도 있고 아세안도 있고 심지어는 아프리카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전방위적인 이 그 시각을 갖고 머리를 돌려야지만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래도 계속 번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다극적인 질서 속에서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세 가지 원칙, 이분법적 사고, 양자택일, 흑백 논리 이거 하나 제가 인용해 놨는 게 있는데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가까이 하는데 적은 더 가까이 두라. 이게 저기 저 멀리 떨어져가 있으면 저놈이 저거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적은 더 가까이에 두라. 항상 이게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유지해야 되고 대화를 유지해야 저쪽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열린 자세, 그다음에 전방위 외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신축적이고 어디 이제 딱 메인 사고 가지고는 안 돼요. 최대한 유연하고 신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기응변도 잘해야 되고 좀 이제 어려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쩌면 편하게 잘 살아왔는데 그 세상이 조금 이제 거의 어쩌면 끝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이제 느낄 때가 이제 된 거죠. 지금 이 위기는 위기인데 또뭐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위기라는 것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위기라는 말 한자 말 자체가 그렇다면서요, 그죠? 앞에 있는 위자는 저게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거를 뜻하는 위자고 기라는 거는 기회를 얘기할 때 그 기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뭐 위험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될 수 있는 또 그런 거니까 이 트럼프로서의 전환 그리고 미국의 전환 그리고 세계사적인 이 전환이 또 한국에게 아마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방위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고 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오히려 이 기회를 잘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